서울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MJ건설의 초고층 빌딩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사무실하는 바깥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민준 대표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눈앞에 서 있는 중년의 남자 박 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 부장은 이 회사에서 20년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실수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 동안의 헌신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에는 아주 작은 동요조차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정교한 가면과도 같았다. 민준은 손에 든 만년필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MJ건설은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며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 부장의 마지막 희망을 베어냈다. 결국 그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박 부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떠난 뒤에도 민주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도시 위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효율과 결과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일 뿐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자 약점이었다. 그것은 오래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이 남긴 혹독한 교훈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심장을 얼어붙은 성벽 안에 가두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쪽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오피스텔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다. 화면에는 MJ건설에서 보낸 최종 합격 통지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더 베르데 생태 리조트 프로젝트의 조경 설계 전문가로 채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녀의 주변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득했고 그 초록 잎사귀들이 그녀의 기쁨에 화답하듯 싱그럽게 반짝였다. 그녀에게 자연은 단순한 설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거대한 프로젝트에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수많은 좌절과 거절 속에서도 결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MJ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다. 서연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슴을 부풀렸다. 며칠 후 서연은 약간의 긴장감과 큰 포부를 안고 MJ건설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건물의 웅장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강민준 대표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회의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선사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서연의 발표 중간에 말을 끊고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가 말하는 생태 복원의 구체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사의 이익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의 모든 질문은 오직 돈과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준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서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는 강력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녀는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성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임원들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MJ 건설이 자선단체나 환경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투자한 자본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것 같아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얼음 같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꿈이 없는 건축물은 영혼이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자신은 반드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의 첫 출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단단하고 차가운 벽과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감 대신 오히려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방금 전 회의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돌하게 말하던 한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권위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비굴해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다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로 눈을 돌렸다. 민주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감성적인 접근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었다. 더 베르데 프로젝트는 MJ 건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열정이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강민준 대표가 요구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철학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한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것이 저 얼음 같은 남자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고 빌딩의 다른 사무실들은 하나둘씩 불이 꺼졌지만 그녀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은 쉽게 식지 않았다.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마주한 지금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빙산을 녹일 수 있는 태양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서연의 새로운 사무실은 건물의 거대한 심장 속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작은 허브, 화분 몇 개를 가져다 놓았고 그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은 삭막한 회색 파티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된 설계 도면과 전문 서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MJ 건설의 냉정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듯 새로운 환경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그녀를 대표님 눈밖에 난 이상주의자 정도로 취급했다. 특히 재무팀의 이경훈 이사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서연이 제출한 초기 예산안을 검토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토종 수목을 심기 위한 비용이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기 위한 추가 예산 모두가 불필요한 낭비로만 보였다. 이 이사는 회의실에서 서연의 예산안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가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민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서연의 계획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팀장들 역시 이 이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서연은 거대한 관료주의의 성벽에 홀로 맞서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논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오직 데이터와 결과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모았다. 그녀는 전 세계의 성공적인 생태, 리조트, 사례들을 분석했고 지속 가능한 건축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마침내 그녀의 보고서가 강민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 다른 감상적인 주장들의 나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보고서는 감상적인 미사여구 대신 날카로운 분석과 구체적인 수치, 그리고 명확한 투자 수익률 예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보고서에 깊이 빠져들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가 최근 며칠간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호기심의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직원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베르데 프로젝트 부지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인근 계곡의 수질이 오염될 것을 우려하며 소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소장은 관례대로 보상금을 제시하여 그들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민주는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부지로 향했고 서연에게도 동행을 지시했다. 공사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현장 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주민들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나서서 법적 절차와 회사의 방침을 차갑게 설명하려던 순간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대표님께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뒤 시위하는 주민들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서류도 들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MJ건설의 직원이기 이전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위협적인 공사 도면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계곡물을 정화하는 자연 습지와 지역 식물들이 어우러진 미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전문 용어 대신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어떻게 다단계 수질 정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 지역이 얼마나 더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인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주민들은 처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조금씩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한 걸음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만약 자신이 나섰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문제를 돈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진심과 소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힘이었다. 한참의 대화 끝에 주민 대표는 서연의 계획을 믿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물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험악했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현장 소장에게 한서연 팀장의 계획대로 진행해라는 짧은 명령만 남기고 차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이 대표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눈치를 살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한서연의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싹을 틔우는 작은 씨앗과도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서연이 제출했던 보고서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보고서의 냉철한 데이터와 오늘 현장에서 본 그녀의 따뜻한 소통 능력이 겹쳐지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언제나 세상을 흙과 백이성과 감성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늘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온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가 잊고 지내려 애썼던 아니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세상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서 희미하게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감상은 사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 베르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구역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위치한 천연 호수 주변이었다. 그곳에 세워질 명상센터는 프로젝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강민주는 최종 설계를 승인하기 전 직접 부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창조자인 한서연의 동행은 필수적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산골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뒷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태블릿 PC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며 각종 보고서와 수치들을 확인했다. 반면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회색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르른 산과 들이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서연은 무심코 창밖에 야생화 군락을 가리키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는 저 꽃들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아름다움을 피워내는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주는 태블릿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저 참고하죠라는 건조한 대답만 던질 뿐이었다. 서연은 무안함에 입을 다물었고 차 안에는 다시 기계적인 엔진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남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지는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투명한 호수는 하늘과 주변의 숲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고 맑은 공기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 지친 폐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했다. 서연은 신이 나서 자신이 구상한 설계안을 민준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건물이 어떻게 자연의 일부처럼 자리 잡고 바람과 햇빛의 길을 어떻게 존중하며 방문객들이 어떤 동선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게 될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부지 곳곳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그의 표정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세한 흥미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것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문과 확인을 위한 질문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지 답사에 몰두했다. 문제는 그들이 산을 내려올 준비를 할 때 발생했다. 화창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이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너무나 거세서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비포장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급정거를 해야만 했다. 그들의 눈앞에 작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방금 지나온 길 역시 이미 진흙더미에 잠겨버렸다는 무전 연락이 왔다.
그들은 좁은 산길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만 것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는 당황하며 여기저기 연락을 취했지만 비가 그치기 전에는 복구 장비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다. 당장 오늘 밤을 이 산속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때 서연이 차창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아까 산을 오르면서 길가에 작은 민가가 몇 채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지금 이곳에서 무작정 구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비를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기억을 더듬어 작은 마을을 향해 걸었다. 민준의 값비싼 구두와 정장은 금세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인상을 찌푸렸다. 반면 서연은 오히려 씩씩하게 앞장서서 걸었다. 다행히 마을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마음씨 좋은 한 노부부가 흔쾌히 그들을 받아주었다. 그들이 머물게 된 곳은 오래된 흙집의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하게 묵은 나무 냄새와 구수한 흙 냄새가 났다.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며 아들의 낡은 옷을 내어주었고 따뜻한 옥수수차를 끓여주었다. 민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서연은 마치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도와 저녁 식사 준비를 거들고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며 금세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저녁 식사는 소박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서연은 정말 맛있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녀는 노부부에게 더 베르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며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응원을 보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한서연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밤이 깊어지고 그들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민중과 운전기사는 남자들이 쓰는 건넌방에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안방에 머물게 되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민주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잠자리 탓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잠이 들었던 민주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날의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빗길에 미끄러지는 자동차 비명소리, 그리고 피와 함께 번지던 차가운 절망감. 그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꿈속에서 안 돼라고 외치며 허우적거리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연이 작은 등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잠든 운전기사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괜찮으시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든 것 같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부엌에 다녀오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도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차를 끓여주셨다고,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민주는 멍하니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찻잔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그의 손끝을 지나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그 끔찍한 나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당혹감이 밀려왔다.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의 따뜻하고 염려스러운 시선 앞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위로는 어떤 동정이나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인간적인 온기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키다가 그가 조금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냥 나쁜 꿈일 뿐이니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심장의 벽에 오늘 밤 아주 작지만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산골 마을에서의 하룻밤은 강민준과 한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색함과 혼란, 그리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종류의 인식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을 아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태블릿 PC의 딱딱한 숫자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백미러에 비치는 서연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곤 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늘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법이 없던 그가 차에서 내린 뒤 서연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있었던 것이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운전기사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작은 배려에 어색함을 느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그들을 가로막던 얼음벽의 두께는 조금 얇아져 있었다. 그 변화는 회사 안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 변화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무팀의 이경훈 이사가 다시 한번 서연의 설계안 중 일부에 대해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그녀를 공격했다. 그는 특정 구역의 값비싼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투자이며 저렴한 대체재로도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같았으면 민준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준은 이 이사의 말을 끊고는 낮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는 서연이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해당 단열재 사용이 초기 비용은 높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냉난방 비용을 30% 이상 절감시켜 10년 안에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냉철한 사실과 논리만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준이 한서연의 편을 들었다. 그것도 그녀가 제시했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말이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문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 사람은 바로 마케팅팀의 최유라 이사였다. 그녀는 능력과 야망, 그리고 빼어난 미모를 모두 갖춘 여자였다. 오랫동안 MJ건설의 안주인 자리는 물론 강민준의 옆자리 역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유라는 회의실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자리를 차갑게 응시했다.
촌스럽고 순진에 빠진 저 여자가 어디서 나타나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에게 강민주는 녹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차지해야 할 최고의 트로피였다.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끼어든 불쾌한 오점으로 여겼다. 그녀는 이 오점을 반드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유라의 첫 번째 공격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다른 팀 여직원들과 어울리며 마치 걱정하는 척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그녀는 서연 씨가 너무 순수해서 비즈니스의 냉혹함을 모르는 것 같다거나 그녀의 비현실적인 계획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녀가 대표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회사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몇몇 직원들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의 질투와 의심을 담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진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그 무언의 압박감을 이겨내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오해를 증명해 보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유라는 더 구체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베르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공급 업체를 알아보던 서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아주 우연을 가장하여 자신이 최근에 알게 된 신생 친환경 자재 업체가 있다며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의 브로슈어를 건넸다. 그녀는 아주 친절하고 돕고 싶다는 표정으로 그 회사를 칭찬했다. 유라는 에코그린이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며 신생업체라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서연이 이 업체를 발굴해서 프로젝트 예산을 절감한다면 대표님께도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부추겼다. 사실 유라는 에코그린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며 저급 자재를 납품하다가 문제가 되어 폐업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과거를 세탁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은 최유라의 숨겨진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유라가 건넨 자료를 바탕으로 에코그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 에코그린은 완벽해 보였다. 각종 친환경 인증 마크와 시험 성적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한 견적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정말로 괜찮은 업체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에코그린이 보내온 샘플을 테스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모든 것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다. 물론 신생업체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최유라 이사 같은 사람이 추천한 곳이니 기본적인 신뢰성은 확보되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했다. 이것은 강민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서연은 최종적으로 에코그린을 주요 자재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선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준에게 제출했다. 민준은 보고서를 검토하며 특히 예산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에서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이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한서연이 자신의 발로 그 덫을 힘껏 밟아주는 것뿐이었다. 자재가 입고되고 건물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에코그린의 실체를 터뜨릴 계획이었다. 그때가 되면 한서연은 모든 책임을 지고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다음 단계의 설계를 준비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복도를 지나가는 최유라와 마주칠 때면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라는 그럴 때마다 상냥한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서연이 결코 읽을 수 없는 어둡고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멸의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다. 최유라가 놓은 덫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에코그린의 첫 번째 자재가 더 베르데 공사 현장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수십 년 경력의 현장 감리사가 자재의 강도가 시험 성적서에 명시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이 소식은 MJ 건설 내부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해당 업체를 추천하고 승인한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유라의 첫 번째 공격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다른 팀 여직원들과 어울리며 마치 걱정하는 척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그녀는 서연 씨가 너무 순수해서 비즈니스의 냉혹함을 모르는 것 같다거나 그녀의 비현실적인 계획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녀가 대표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 최유라는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의도로 업체를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은 한서연 팀장이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강조했다. 그녀는 서연의 경험 부족과 의욕 과잉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재무팀 이사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하루에 발생하는 수억 원의 손실액을 거론하며 서연을 강하게 압박했다. 모든 것이 서연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당장 해고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위기였다. 모두의 시선이 최종 결정을 내릴 강민준에게로 쏠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문제가 단순한 품질 미달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에코그린 측에서 제출한 시험 성적서에 발급기관 코드가 미세하게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신에게 단 24시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최유라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임원들도 유라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들은 빨리 책임자를 해고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 산골 마을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침착함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녀에게 정확히 24시간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그때까지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렇게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24시간을 얻어냈다. 회의실을 나온 그녀는 잠시 쉴 틈도 없이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마치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찾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조사에 매달렸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 과거 사업, 이력 임원진 명단 등 추적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몇 시간의 고투 끝에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에코그린의 대표가 몇 년 전 자재비리 문제로 폐업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두 회사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대조하며 그들의 연결 고리를 증명해냈다. 그들은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하여 과거를 세탁하고 다시 한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최유라의 개입을 증명할 수 없었다. 서연은 조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녀는 최유라가 처음 자신에게 건넸던 에코그린 추천 자료 원본 파일의 디지털 속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했던 그녀의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파일이 생성된 시점과 수정된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파일의 일부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삭제되고 조작된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24시간이 지났다. 다시 소집된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팽팽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에코그린이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문제의 추천 자료 파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녀는 최유라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파일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일이 최초로 생성된 컴퓨터가 마케팅팀의 공용 서버라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 그 순간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것은 음해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발표가 진행되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추악한 사내 정치와 음모의 역겨움을 느꼈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 음모에 속아 능력 있고 정직한 직원을 자신의 손으로 내칠 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분노했다. 회의는 순식간에 끝났다. 민주는 법무팀과 감사팀에게 최유라 이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기 발령과 고강도 감사를 지시했다. 또한 에코그린을 상대로 한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사기 및 영업 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단호했으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거대한 폭풍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피로에 지친 서연과 민준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어. 그 말은 짧고 무뚝뚝했지만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도 서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백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척박한 시련 속에서 선인장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순간이었다. 에코그린 사건은 MJ 건설 내부에 큰 파장을 남겼다. 최유라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회사의 영웅이 되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서연은 달라진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판이 아니라 더 베르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그런 변함없는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더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강민준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해야 할 변수로 보지 않았다. 민준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서연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조경 설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리조트의 전반적인 운영 컨셉이나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까지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서연이 가진 독창적인 시각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프로젝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상사, 부하 직원을 넘어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을 준비하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평소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프로젝트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서연은 그 제안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끄러운 비즈니스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딱딱한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은 그의 의외의 선택에 조금 놀랐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예상대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들은 새로운 자재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와 지연된 공사 일정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 하지만 와인 한 잔이 곁들여지면서 대화의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민주는 문득 궁금하다는 듯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왜 그토록 치유의 공간이라는 컨셉에 집착하는지 물었다. 그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대학생일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다. 그녀는 병간호를 하며 수많은 시간을 차갑고 딱딱한 병원 건물에서 보내야만 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답답한 병실, 약품 냄새로 가득한 복도, 그리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회색빛 공간 속에서
어머니의 병세는 물론 간호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때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만약 아픈 어머니가 잠시라도 햇살을 쬐고 흙냄새를 맡고 푸른 나무숲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다. 그녀는 그때부터 결심했다고 했다.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더 베르데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닌 어머니와의 약속이자 평생의 꿈이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서연이 들려주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빗길 교통사고, 차갑게 식어가던 어머니의 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그는 서연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똑같은 무게의 슬픔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순간 초점을 잃고 먼 곳을 향했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닌지 후회하며 그에게 사과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아주 잠시 후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아주 짧고 희미한 혼잣말과도 같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타인에게 드러낸 적 없었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타인에게 내보인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일이라는 연결고리를 넘어 인간적인 상처라는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어졌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는 무겁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배려의 침묵이었다. 민주는 서연을 그녀의 집 앞에 내려주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녀가 들어간 건물의 창문을 말없이 올려다보았다. 혼자 남은 차 안에서 민주는 운전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의 MJ 건설 대표 강민준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빙벽에 아주 선명한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비좁은 틈 사이로 한서연이라는 따스한 햇살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 변화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직위 해제와 감사는 최유라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쌓아 올린 탑이 한서연이라는 굴러온 돌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후회나 반성 대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맹렬한 복수심만이 불타올랐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한서연을 넘어 자신을 가차없이 내친 강민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궁지에 몰린 유라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녀는 MJ 건설의 오랜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박상무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박상무는 업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인물로 유명했다. 유라는 어두운 바에서 박상무를 만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그녀는 더 베르데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도면과 기밀 입찰 정보가 담긴 USB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박상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것은 MJ건설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정보였다. 유라는 그 대가로 거액의 돈과 태양그룹에서의 임원 자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였다. 단순히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MJ건설과 강민준 개인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독사의 그것과 같은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전문적인 공격만으로는 강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만 했다. 그녀는 흥신소를 고용해 수년 전 그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중의 의심을 자극하고 잊혀진 상처를 들쑤셔 강민준을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그녀의 진짜 목표였다. 유라의 첫 번째 공격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시작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그룹은 네이처 소울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리조트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프로젝트 컨셉과 핵심 디자인은 MJ건설의 더 베르데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MJ건설이 태양그룹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MJ건설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다. 회사의 주가는 흔들렸고 프로젝트의 독창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민준과 서연은 비상사태에 돌입했. 그들은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회의실은 전쟁터와도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한 신뢰와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참호에서 싸우는 전우였다. 민주는 이 위기 속에서 서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베르데의 철학이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선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절망에 빠져 있던 프로젝트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늦은 밤 회의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민주는 며칠째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서연의 지친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잠시라도 눈을 좀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녀가 쓰러지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작은 배려의 서연은 잠시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신히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던 바로 그때 최유라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한 공격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MJ건설 강민준 대표, 그의 가족사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는 수년 전 민준의 어머니가 사망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고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빗길 과속이 아니라 당시 회장이었던 민준의 아버지와 관련하여 무언가 숨겨진 거래나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했다. 또한 MJ건설이 막강한 힘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뜬 기사를 보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민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 화면에 떠 있는 기사를 꼼짝도 하지 않고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서연이 그토록 노력해서 녹여가던 그의 얼음벽은 순식간에 예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견고하게 재건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서서히 봉인했던 과거의 악몽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다시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오직 화면 속의 잔인한 글자들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간신히 녹여놓았던 그의 심장은 다시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다. 최유라의 마지막 음모는 정확하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은 강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기사가 터져 나온 후 며칠 동안 그는 유령처럼 자신의 사무실을 떠돌았다. 그의 눈은 퀭했고 날카롭게 다듬어졌던 수염은 거뭇거뭇하게 자라나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다. 그는 외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비서실을 통해 최소한의 업무 지시만 내릴 뿐이었다. 그가 스스로를 가둔 얼음 성벽은 이제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회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더 베르데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으며 태양그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MJ건설의 핵심 인력들을 빼내 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회사는 리더를 잃고 좌초 위기에 놓인 난파선과도 같았다. 임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한서연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민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문틈으로 남겨놓은 따뜻한 차와 간단한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복도에 나와 있기 일쑤였다. 그는 그녀의 위로를, 그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삶에 들여 상처받지 않으리라 결심한 듯 보였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를 원망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숨어버릴 수 있는지 그의 무책임함에 화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깨달았다. 그가 지금 느끼고 있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내졌고 가장 사적인 아픔을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당했다.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나 충고가 아니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만약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의 성벽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성벽 밖에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 몇 명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그녀는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대표님이 돌아올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라는 작은 거인의 흔들림 없는 용기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그날 밤부터 비밀리에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양그룹이 발표한 네이처 소울의 설계안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그녀는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그 안에는 더 베르데가 가진 핵심적인 철학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설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과 환경 파괴 가능성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최유라가 태양그룹과 접촉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최유라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서연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다시 한번 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틈 아래로 보고서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을 거라고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머니와의 약속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냉정함 속에 숨겨진 고독과 아픔을 어렴풋이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그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안다고 했다. 그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를 조롱하는 저 비열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그것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덧붙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사무실 안민주는 잿빛 어둠 속에 잠긴 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문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두꺼운 방어막을 뚫고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마지막 말은 그의 귓가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그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다. 혼자 싸우고 혼자 버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들어온 보고서로 다가갔다. 그는 서연이 밤을 새워 작성했을 것이 분명한 그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그녀의 치열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회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무심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어둠 속에 잠식당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그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강민준 대표의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는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즉시 모든 임원들과 프로젝트 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음의 폭풍우 속에서 그는 마침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강민준의 복귀는 MJ건설 전체에 강력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의 등장은 절망에 빠져 있던 조직에 팽팽한 긴장감과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불어넣었다.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 들어선 그는 예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는 자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사과나 변명으로 회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즉시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현재 회사가 직면한 위기가 외부의 공격이자 내부의 배신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그의 판단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며칠 동안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한서연 팀을 향했다. 그는 서연이 밤을 새워 작성했던 보고서를 모든 임원들 앞에서 공개하며 이것이 우리의 반격을 위한 첫 번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서연에게 더 베르데와 태양그룹의 네이처 소울의 차별점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그는 법무팀과 홍보팀에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방어적인 해명 자리가 아니라 태양그룹의 비도덕적인 행태와 최유라의 배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공격적인 자리가 될 것이었다. 몇몇 임원들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그는 진흙탕에서 싸울 때는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결코 먼저 몸을 씻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회사는 거대한 전투함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과 그녀의 팀은 진짜와 가짜라는 컨셉으로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영상과 자료를 제작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설계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자체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법무팀은 최유라와 태양그룹 사이의 검은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MJ 건설 본사 강당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침내 강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뇌리에는 서연이 문 밖에서 했던 말, 당신이 무너지면 저 비열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먼저 회사의 대표로서 최근의 혼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태양그룹의 프로젝트가 더 베르데의 핵심 아이디어와 설계를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증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팀이 만든 영상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민감한 부분, 그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머니의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듯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과거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고가 전적으로 빗길에 과속했던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이었으며 MJ건설이 그 어떤 것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이 비극을 통해 자신은 생명의 소중함과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베르데 프로젝트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자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약속이라고 고백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가장 아픈 상처를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공격하던 적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법무팀장이 단상 위로 올라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최유라가 태양그룹의 박상무를 만났던 바의 CCTV 영상과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탐욕과 배신에서 시작된 추악한 음모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장례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MJ건설의 동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고 태양그룹과 최유라는 대중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마침내 그치고 하늘에는 서서히 새벽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든 직원들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퇴근한 후에도 민준과 서연은 한동안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야경이 펼쳐진 거대한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탈진에 가까운 피로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마워요. 한서연 씨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담아본 적 없는 깊은 진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자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놀라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얼음 속에서 살아왔다고 감정은 약점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가두어 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세상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햇살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세 글자를 꺼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거나 격정적인 키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길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한 남자의 모든 진심과 구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따뜻한 진심을 받아들였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마치 그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MJ 건설과 강민준 그리고 한서연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온갖 시련과 음모 속에서 위태롭게 첫 삽을 떴던 더 베르데 프로젝트는 마침내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곳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었다. 자연과 건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더 베르데는 개장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인 건축상과 환경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예약이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공간 곳곳에 스며 있는 진심과 철학에 감동했다. 그곳은 한서연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이자 강민준의 아픔이 희망으로 승화된 장소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장벽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명민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리더십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다. 그는 이제 직원들의 보고서 속 숫자 너머에 있는 그들의 땀과 노력을 볼 줄 아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직원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회사의 이익만큼이나 직원들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오늘 그는 오랜만에 더 베르데를 찾았다. 공식적인 시찰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그는 리조트 중앙에 위치한 서연이 가장 아끼는 어머니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꽃들이 피고 지도록 설계된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서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허브 묘목을 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햇살 같은 향기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정원의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지난 2년 동안 이 정원의 나무들처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들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유라와 태양그룹이 법의 심판을 받고 MJ 건설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업계 최고의 자리에 다시 우뚝 선 이야기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든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과정일 뿐이었다. 서연은 정원 한쪽 구석 바위 틈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보라색 야생화 한 송이를 가리켰다. 그녀는 저 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치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차갑고 단단한 바위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침내 피어난 꽃. 민주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도 서툴지 않았다. 그들은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쪽 하늘이 서서히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리조트 곳곳에 따스한 등불이 하나둘씩 켜졌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에게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은 모든 것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감정이 메마른 로봇과도 같은 인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얼어붙은 세상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을 그 차가운 성 안에 갇혀 외롭게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주고 마침내 따스한 햇살을 가득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이었고 그의 세상 그 자체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는 촉촉한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고개를 기댄 채 자신이야말로 그에게서 더 큰 용기와 사랑을 배웠다고 대답했다. 그의 신뢰가 없었다면 그녀의 꿈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하나의 온전한 원과도 같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주변은 부드러운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주변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어깨에 기댄 서연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고독에 얽매인 남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운 단 하나의 태양을 향한 한 남자의 완전한 사랑과 감사가 담긴 미소였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로 다시 태어난 강민준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